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무한대 유동성 공급에 이은 원달러 환율 하락, 주식은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 롱에 계속 베팅해도 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1439포인트를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 고점 부근까지 근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딱히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 1760포인트를 돌파하거나 나스닥 지수 7800포인트를 돌파하면 모든 금융자산을 주식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드렸을 뿐입니다. 저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시면 어디까지 빠져야 주식을 사야 한다, 어디까지 올라야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가격대를 돌파하면 주식을 사야 한다.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물론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이러한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영상에 스며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저의 영상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답니다. 블랙, 지금 장난하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주식이 더 오른다고? 지금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인데 주식이 오른다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는데 주식이 오른다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또 이런 식으로 대댓글을 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증시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시면 이탈리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178명, 석 달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는 더 이상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 개발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개발되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시 일터로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 검은색은 한국 중앙은행의 자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꾸준히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갑자기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면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주식으로 흘러가겠죠. 지금 미국에서도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상당 부분 주식 투자를 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무역 전쟁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트형이 매우 빡쳤습니다. 트형은 이렇게 말했죠.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폐하고 중국 너네 큰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던 미중 1차 무역 합의는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호재로 인식하고 오히려 증시 상승 요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트형은 미국 재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직접 때리지는 못하고 반중 연대를 위한 트형의 G11 제안,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형의 이러한 약해진 모습 또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코로나 완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무역 전쟁 완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약세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한때 코로나 위기 당시 103 부근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98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달러는 신흥국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약달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화폐의 강세가 유발되고, 이것은 신흥국에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러한 안전자산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격적인 약달러 장세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2달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섰단 것이지 절대적인 달러 인덱스 수치 역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진원지로서 남미가 꼽히고 있습니다. 브라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50만 명 육박. 며칠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시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시위는 혼자 하지 않겠죠. 이러한 시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다니면서 다시 미국에서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빠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유동성 속도 조절입니다. 연준의 유동성 문제는 제가 3월부터 간단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3월 23일 연준에서는 네 번째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양적 완화에서는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무한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국가에 무한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 위기 당시 국가보다 더 큰 위기는 바로 회사였습니다. 특히 셰일가스 기업 같은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서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11%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란 부적격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으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 대비 11%나 더 얹어줘야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즉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자를 11%만큼 줘야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량한 회사채 시장으로 이러한 위기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돈을 풀어서 이러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매입하면서 시장의 위기를 진압해 왔습니다. 2020년 5월 19일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다음이죠. 한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연준의 제한적인 회사채 매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채권 발행 기관은 필요한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여기에서 연준의 제한적인 매입이 나옵니다. 아니, 3월달 기사에는 무한대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한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대 채권 매입은 국채 매입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는 무한대로 돈을 빌려주겠지만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는 무한대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어떤 회사는 얼마 빌려주고 다른 회사는 얼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해서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회사채 ETF를 통해서 회사채를 꾸준히 매입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제한적이란 말이 나오죠. 회사채 매입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3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연준의 회사채 매입에 힘입어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형 펀드에 돈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진 않았지만 적당히 회사채를 매입하는 액션만 취해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이며 여러가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돈으로 다들 뭐 할까요? 주식 투자하고 회사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연준에서는 회사채를 얼마 정도 매입했을까요? 이것은 기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연준이 회사채를 13억 달러 매입했다고 하고 18억 달러, 349억 달러, 말이 다양합니다. 물론 기사의 시점 차이 때문에 회사채 매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가장 큰 금액인 349억 달러 이걸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지금까지 시장에 찍어낸 돈이 7조 1천억 달러입니다. 물론 이번 위기 때 전부 찍어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찍어낸 돈에 비해 349억 달러의 회사채 ETF 매입 규모는 매우 작다고 봅니다. 그냥 연준은 많은 돈에서
극히 일부분만 투입해서 회사채 ETF를 매입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에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서 회사채 ETF를 매입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이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막대기 하나의 길이는 1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는 연초 대비 5월 26일까지 회사채 발행 규모이고 하늘색 막대기는 5월 27일부터 연말까지의 회사채 발행 규모입니다. 지금 2020년 5월 26일까지만 집계했을 뿐인데 회사채 발행 규모, 즉 파란색 막대기의 길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이 막대기 길이는 더더욱 커질 거라 봅니다. 지금 회사들도 놓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 연준에서 회사채를 사준대. 그것 때문에 깜빡 속아가지고 개인들마저 회사채를 사주고 있어. 지금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치야. 이 기회에 돈을 많이 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신용대출의 이자가 1%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산다, 주식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도 0%로 떨어져 있고 연준이든 개인이든 다들 회사채를 사준다고 하니까 이때다 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이지만 연준에서 언제까지 회사채를 사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 연준에서 회사채를 생각보다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기대감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채를 사주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 같은 외부 악재가 하나 발생하기만 한다면 회사채 시장은 충분히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주식 시장 역시 덩달아 흔들릴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은 꾸준히 돈을 풀면서 국채를 매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채 매입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4월 달에는 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20년 1월 8일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의 기사입니다. 이때 월가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질주, 월가 불안감, 주가 절벽 경고. 시장 전문가들은 고점에 안주하고 있다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6가지 리스크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입니다. 실제로 2019년 1분기부터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를 해왔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내리 감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호재 하나 때문에 기업의 이익 감소를 무시하고 꾸준히 주가를 상승시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꾸준히 강조했죠. 우리 하고 있는 거 양적 완화 아니다. 이제 그만 레포 시장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유동성 추가 공급에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1월 30일 FOMC에서는 IOER을 0.05% 올렸습니다. IOER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페드는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여러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페드의 일정 부분의 지급 준비금이란 형태로 돈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입장에서 돈은 많은데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을 넘어선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IOER이라는 금리로 시중은행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시중은행에 이자를 많이 줌으로써 시중은행에 넘치는 돈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IOER의 상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네, 이러한 우려감을 조금 들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 FOMC 이전에 일주일 정도 시장은 조정을 줬었고, 그리고 2주 후에 나스닥 지수는 고점을 형성하고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OER의 상승, 즉 연준의 유동성 속도 조절, 이러한 것과 주가의 고점과 완전히 무관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IOER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IOER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기술적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IOER 상승 이전부터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의 속도 조절 발언을 해왔었고 실제로 IOER을 인상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9년도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와 마찬가지로 연준에서는 유동성 속도 조절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큰 주가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충격이 발생하면 주가의 하락 역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주가가 떠 있을 때에는 매수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 약간의 악재가 발생하면 이러한 틈을 타서 주식을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진짜 악재가 나타나면 그때는 주식을 팔고 다 떠나야겠죠. 물론 제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주식 이야기는 앞으로 가끔씩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